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영중 랩 2050 대표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큰 뉴스네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얘기 저도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네. 그 시민대표단 500인이 네. 같이 공론장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방향을 정했는데 네. 그 방향이 지금 국회에서도 그 방향 받겠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 방향을 원래는 그전에는 원론적으로 받겠다고 선언을 했던 네. 그 논의잖아요. 네. 그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주 뭐 이제 큰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5월 이제 국회에서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또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3월 말부터 시민 대표단이라고 해서 500인 이제 빠진 분들도 계셔서 마지막에는 492인이 됐는데요. 500인이 구성이 돼서 그 국민연금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보통 여기 이제 국민연금 얘기하기 전에 공론조사, 공론화 회의라는 네네. 단어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공론화 회의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심플해요. 어떤 거냐면은 그 공론화 회의 그 어떤 대표단을 구성해서 그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끝날 때도 설문조사를 해요. 그리고 보통 가운데도 한번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건 이 설문조사를 시작점과 끝점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토론과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도 그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는 민주주의 모델이 수기민주주의잖아요. 수기민주주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대리인을 보내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꼭 대의민주주의를 할 필요 없이 그 시민들도 충분히 승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자료만 네, 충분히 충분하면. 주어지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료 검토한 다음에 표결하듯이 네. 시민들도 그렇게 하는 장을 마련한 게 공론화 회의다. 그렇죠. 오히려 또 이해관계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이런 식의 공론조사, 공론화 회의 같은 그 형태의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몇 번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왔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신고리 원전 맞습니다. 그때 하지 않았어요? 네, 신고리 원전 네. 5, 6호기를 당시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미 짓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이전에 이제 공약에서 얘기한 대로 폐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짓고 있던 거고 이미 거기에 돈을 어느 정도 건설 비용을 썼으니까 이거는 끝까지 지어서 할 것인가? 상당히 난제였는데 그거를 이제 공론화위원회 첫 사례로 했고 상당히 성공 사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입제도 개편 그리고 선거제도 최근에 이제 있었죠. 선거제도 개편까지 그 네네. 공론화위원회가 여러 차례 구성이 됐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요새는 공론화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같은 정책이 네네. 공론조사를 하기 전과 공론조사를 한 이유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 이 공론조사를 연금개혁을 가지고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연금개혁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판판이 실패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을 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네. 언제죠? 우리가 개혁은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개혁의 그 시급성이 중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연금개혁의 시기가 2007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연금개혁안을 4개 정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낸 적이 있었고 네. 네, 어느 정부나 다 관심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진 않았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자라는 취지로 공론조사를 이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공론조사 할 때 시민 500명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492명 결국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뽑는 거죠? 근데 이것을 뽑는 과정도 상당히 공정성을 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과 어느 정도 부합하게 또 뽑았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뽑은 사람들의 편향으로 인해서 마치 그렇죠. 어떤 특정안에 많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전조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그런 것과 비슷하게 좀 뽑았고 또 지역별 안배, 성별 안배, 연령별 안배를 상당히 균형을 신경 써서 패널 구성을 했다고. 우리 여론조사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뽑는다는 말씀이시죠? 공정하게 네. 결과가 나오게.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내용은 어떤 것들을 논의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공론조사라는 것을 공론화 회의, 공론조사 여러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요 공론조사의 특징을 설명드릴 때 설문조사를 시작 시점과 그리고 마지막 시점에 한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연금개혁 공론화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네. 처음 설문조사는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연금개혁의 먼저 공론화 조사에서 너무 연금개혁에 의제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제들을 그 많은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50명으로 구성된 의제수기단이라는 곳에서 이 테이블에 올려놓을 의제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주제 2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이름을 붙이자면 하나는 재정안정론이라고 국민연금의 네. 재정안정론. 재정안정론이라고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은 소득보장론. 소득보장론. 네, 소득보장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 언론에서는 소득보장론을 1안이라고 표현하고 2안을 이제 재정안전한 표현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소득보장론을 1안, 네, 재정안전론을 2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지만 1안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이름을 얘기할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 의제수기단을 통해서 이 2개 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그리고 3월 22일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연금개혁을 하려는 이유 자체가 연금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 컸잖아요. 네네네. 그 우려를 반영하듯이 기금 고갈된다. 네, 기금이 고갈된다. 우리 기금 지금 내봤자 받지도 돌려받지도 못한다. 이런 그 우려가 컸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반영되어서 그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재정안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안이 44.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장론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안은 36.9%.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정론 지금 국민연금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단어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이 상당히 용어가 좀 많고 복잡합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에서는 아주 쉬운 버전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요 안에서 2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용어는 보험료율입니다. 네. 보험료율. 예, 보험료율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예, 네. 지금은 9%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은 매달 보험료를 18만 원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 직장에 소속된 사람이면은 제가 18만 원을 다 내지 않고요. 저는 9만 원만 내요. 그리고 네. 9만 원은 회사가 회사에서 대신 네, 내주죠. 네, 네. 하지만 내가 프리랜서다 아니면 지역가입자다라고 임의가입자다 한다면은 그 18만 원은 온전히 내가 다 내야 됩니다. 이 네. 보험료율이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네, 소득 대체율은 이것도 지금 내가 소득에 기반한 이제 개념인데요.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 있잖아요. 내는 보험료하고 보험급여라고 표현하는 보험금, 받게 되는 보험금이 네네. 내가 받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이게 지금은 40%인데요. 네. 40%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은퇴 시점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번다라고 한다면은 소득을 300만 원에 40% 하면은 12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저는 매달 120만 원의 소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득은 분자가 되는 소득은 뭐 어떻게 정할 그 평균 소득인가요? 그럼 평생 동안 받는. 그것도 그때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평균 소득이 다시 계산이 되는데요. 네네네. 결국에는 보험료율은 늘 내가 지금 내는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받게 되는 마지막 소득 대체율의 소득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호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네네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소득을 많아지죠. 받잖아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에 적용받는 그 평균 소득의 산식의 평균 소득은 조금 더 그 기존의 보험료율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보험료율 알았고 네, 보험 소득 대체율까지 소득 대체율까지 알았어요. 예. 근데 지금 재정안정론 소득보장론은 네. 어떻게 되는 자, 9%와 40%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0%. 현재는 예. 그렇고. 그러면 소득 보장론. 소득 보장론은 1안이라고 얘기하는 소득 보장론은 지금보다는 노인들의 지금 빈곤율이 상당히 심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방법들이 우리 사회에 많지가 않으니까 소득을 좀 더
적게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네네. 입장이잖아요. 네네. 당연히 이 이름에 걸맞게 소득 대체율을 지금의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월 평균 소득이 한 200만 원 되시던 분이 퇴직하고 나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정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걸 한 100만 원 정도로 맞습니다. 올리자. 맞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네. 소득보장론이 무책임하게 소득보장, 소득대체율 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되 지금 내는 보험료도 더 많이 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소득보장론은 그 보험료율은 9%에서 13%까지 올리고요. 네. 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까지 올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더 내고 더 받자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그게 번째. 소득보장론이고. 네. 네. 두 번째 재정 안정론은 이건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표는 그대로 두자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안정론은 말 그대로 연금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는 더 많은 보험료를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거는 좀 무리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로 유지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지금의 연금 기금이 최근의 추계에 의하면은 2040년에 정점을 찍고 2055년에 바로 고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이제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2%로 올리자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주장이 처음 3월 22일 조사에서는 재정 안정론이 44.8%, 소득 보장론이 36.9%, 잘 모르겠다가 18.3%, 어쨌든 재정 안정론이 더 높았네요. 무려 8% 가까이 더 높았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는 잘 모르겠다입니다. 국민들의 평균을 좀 여기 구성에 담았다 그랬잖아요. 네. 잘 모르겠다라는 비중이 18.3%에 달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요. 여기서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 수 있나요? 네, 그냥 말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시죠. 네. 근데 소득보장론이 한 달 뒤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4월 21일 조사에 의하면 소득보장론이 무려 56%, 그러니까 36.9%로 시작을 했는데 20%포인트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재정 안정론의 비중은 44.8%에서 42.6%로 한 2%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잘 모르겠다의 비중은 무려 가장 극적인 변화였는데요. 1.3%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8.3%에 달하는 숫자가 잘 모르겠다였는데 그중 대부분이 어찌 보면 소득보장론으로 넘어갔다고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한 며칠 동안 한 20일 되나요? 한 20일 동안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모두 다 알게 됐다. 모르던 분들이 알게 된 분들은 다 소득보장론이 더 좋네. 네. 더 내고 덜 받읍시다.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56%면 과반수니까 굉장히 많이. 네. 근데 이런 발언도 미안했네. 조금은 그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뭐 기본소득 관련된 그 설문조사에서도 공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것이긴 한데 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는 이제 대답에 대부분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당연히 기존보다 소득을 더 보장해 줬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은 예, 분들이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고 높아졌다라고 답변을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조사의 핵심 쟁점은 그게 아니라 노동 시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하느냐, 더 내고 더 받지 않는 안을 선호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어느 정도의 이 질문 자체의 편향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좀 감안해서 뭐 평가를 해야 퍼센트 됩니다. 같은 거는 다 일단 학습은 하고 대답은 한 거죠. 네, 감안해서 어쨌든 평가를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네.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건가요? 일단 국민들은 그 지금의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만큼 지금의 노후 보장 제도도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복지 제도가 지금 제가 표현을 복지 제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예, 복지제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복지제도가 지금의 이제 노후 보장 체계를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그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았나, 이 양쪽의 이제 설문조사 다양한 또 세부 지표들도 있거든요. 예, 그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국민연금 하나로만 그 담당해야 되느냐, 국민연금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되느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설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일단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아까 12%, 13%로 보험료를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소득 보장론으로 간다 그러면 13%로 보험료를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바로 내게 되는 건가요? 우리 직장인들이 지금 매달 지금 4.5%씩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13의 반이면 6.5%씩 내게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여태까지 그 여러 연구에서 나왔던 그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점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민연금의 여러 제도들이 그 원래는 소득 대체율이 우리가 70%에서 시작했잖아요. 네네. 예, 그거를 지금 40%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사실 40%보다 위의 퍼센트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처음에 도입할 땐 70%에서 였고, 차차차 예, 차차차차 내리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2007년도 개편할 때도 60%인 거를 40%로 낮추기 위한 개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40% 중반 정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내려가는 중이에요. 아직 40%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받는 국민연금이 기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제도를 설계할 때 그 슬라이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네. 적용되도록 네네네.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연금 납입자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연금 납입에서도 은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연금 납입에서 은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납입하시는 분들이 1964년생이세요. 네네. 예. 네. 그리고 1964년생부터 70년대 초반생들까지는 매년 9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나던 세대들이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납입에서 은퇴하기 전에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빨리 올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보험료는.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어디에도 적용 시점이 몇 년도부터 어떻게 적용된다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 하지만 여태까지 제도가 적용되어 왔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연금 납입 다 하신 분들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거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연금기금 고갈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지 이렇게 차례대로 좀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번에 아까 연금 보험료를 다 낸 분들도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는데 세대별로 다 사정이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네. 계속 예를 들면 뭐 90년대생, 80년대생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다 내신 60년대생도 있으실 거고 네. 요분들이 다 좀 이번 안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표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번 안대로 되면은 일단 각 세대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가장 달라지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은 내가 낸 돈에 비해서 얼마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텐데요. 네네. 그런 거를 보험 안에서는 수익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수익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질지는 사실 그런 자료들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수익비는 1대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입한 것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를 많이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이라고 그러면 지금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이 낸 거의 2배를 받아가고 계시다. 지금 제도가 만약에 이런 유지된다면 받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1대2보다는 더 받고 계십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 소득 대체율이 50% 60% 이상일 때 네네. 가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40%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비가 1대2 정도가 됩니다. 40%가 예, 1대2인 거군요. 지금 그 사회자 원재님 같은 분이 네. 나중에 이제 받게 될 때 1대2 정도가 됩니다. 그러네요. 유지가 된다면요. 네네. 예. 네. 근데 이제 지금의 보험금의
그 보험금을 제대로 그 소득 대출 40% 사실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적다, 용돈 연금이다 이런 문제 지적이 많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납입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은퇴 연령도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 안정론이나 소득 보장론 둘 다 그 같이 제시하고 있는 그 공통 안 중에 하나는 그 연금의 보험료 납입 시점을 기존에 60세까지 납입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64세까지 늦추는 거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그 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네네네. 지금 1964년생인 경우에는 일단 연금 납입은 그 원래는 올해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만 60세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연금 납입을 64세까지 늦춘 게 이번에 이제 양쪽 안 모두가 그렇게 적용되고 만약에 이것대로 국회가 입법을 한다면은 또 점진적으로 제가 적용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당장 4년을 늦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64년생은 아마 올해 졸업을 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아무리 빨리 바뀌어도 내년에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근데 아마 65년생부터는 그 내년까지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 혹은 그 다음 해년도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씩 더 내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74년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4년 정도 늦춰진 시점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기존의 소진 시점과 달라진 소진 시점인데요. 분명히 소진 시점은 많이 늦췄습니다. 소진 시점이라는 거는 기금 고갈이라고. 네, 기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예 없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아예 없어지는 시점에 64년생 기준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91세가 됐을 때 그 기금이 소진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네, 기금이 소진되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의 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들의 돈으로 그 이제 보험금을 주거나 혹은 제도가 바뀌어서 국가가 조세로 재정 지원을 해서 그 돈과 합쳐가지고 내게 하거나 이 두 가지 네네. 방안이 있을 텐데 아직 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가식을 바뀌게 된다면은 무려 30% 이상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30%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30% 이상을 그럼 번 돈의 30% 이상을 보험료금 보험료로 내야 맞습니다. 그렇게 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아마 정부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없을 네. 것입니다. 네. 근데 소진 시점을 상당히 늦춘 거는 사실이지만 그 늦춘 시점에 다시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네. 연금 수급 시점을 한번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2004년생의 경우에는 연금 수급 시점이 51세에서 58세까지 늦춰지긴 하거든요. 근데 연금 납입을 무려 2068년까지 해야 됩니다. 2068년은 이미 달라진 개혁된 정책 이후에도 그 소진된 이후거든요. 그리고 연금 수급 시점은 무려 2069년입니다. 과연 그 모든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그 조세가 얼마나 들어갈지 또 조세가 들어가는 것이 정부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세를 투입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거기에 대한 밑그림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분들에게는 기금이 소진된 이후까지 돈을 납입해야 되고 소진된 이후에 오히려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소진된 이후에 납입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2004년생은 60세가 되는 게 64년인데 기금 소진 이후에도 계속 연금을 내야만 되는 부가식을 바뀌게 된다면 납입한 돈으로 부가식이라는 거는 매년 낸 돈을 그냥 받아가는 기금이라는 게 맞습니다. 없는 네. 상태로 운영되는 적립식이라는 거는 기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고요. 부가식은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해에 청산하는 겁니다. 그 해에 생산 가능 인구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낸 보험료로 그 해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령층의 보험금을 드리는 형태가 이제 부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여튼 64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동일하게 전부 다 소진 시점, 기금이 고갈된 시점 7년씩 다 늦췄다. 이거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납입 시점도 그만큼 또 점점 더 뒤로 미루는데 지금 2004년생이면 딱 20살인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납입 시점을 더 많이 늦추게 돼서 고갈 시점 뒤까지 간다. 사실 요건 좀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납입을 더 오랫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네. 하면 되겠네요. 받는 시점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령이 결국에는 64년생은 받는 시점은 그대로입니다. 받는 시점 그대로 65세 그대로입니다. 65세 그대로고. 네, 받는 시점도 늦춰야 된다는 그런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여기는 거기까지 포함이 안 합의에 이르지 됐고요. 못했습니다. 그대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일단 요렇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는
원래 기금이 고갈되면 우리는 못 받게 되지 않겠냐. 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공포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개혁이 시작됐고,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지, 네. 그거를 일단 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그 수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때, 혹은 조금 더 소득 대출을 올려서 지급하게 될 때, 전체 GDP, 국가가 이제 생산해낸 전체 이제 국민들이 생산해낸 총 경제 생산량에서 그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40% 소득 대출 40%가 유지됐을 경우에는 한 2060년 정도 되면 전체 GDP의 한 9% 정도가 보험금으로 지출됩니다. 그리고 소득 대출 50%로 올라가게 되면 전체 GDP의 한 11% 정도가 보험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연금 보험의 비중이 전체 GDP의 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비중은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소득보장론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그때 이제 노후생활보장과 어떻게 보면 고령층을 위한 복지에 연금보험만 들어가느냐? 예,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한국의 연금개혁 논의가 많이 꼬이게 된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 기초연금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처음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당시의 고령층에게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시작됐으나 지금은 성격이 굉장히 불분명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의하면 기초연금도 월 4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30만 원으로 추산했을 때 2040년도에만 그 기초연금의 재정 규모가 100조를 넘어가고요. 2060년 정도 되면은 지금의 공약을 만약 달성하게 된다면은 200조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소득 대출의 50% 지금 이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게 고갈된 시점이 2062년 이듬해에 그 바로 당해년도에 국민연금 재정 적자 규모가 3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재정 적자 규모와 그 기초연금 재정 적자 재정 소요를 합치면 5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한국이 지금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은 GDP가 3,500조에서 4,000조 정도 될 테니까 GDP의 한 12%, 13% 수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 안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까지 그 추계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많은 장기 재정 추계의 기반이 되는 가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합계 출산율을 1.2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지금 있는 거죠. 예. 국민연금 하긴 국민연금 기금 예측할 때 당연히 인구가 중요하니까. 네, 인구 추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론화 회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으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분이 칼럼에서 왜 공론화 회의가 엔드게임이 되었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권이 풀지 못한 문제를 마치 시민 대표단이 마지막으로 종결점을 찍어주길 바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 이 마치 21대 국회 이번 5월 한 달 동안 이 문제가 입법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는 많이 미뤄져 왔기 때문에 빠르게 논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회의의 결과는 엔드게임이 아니라 사실 이제부터 좀 논의가 제대로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저께 모 엔터사의 이제 대표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화제를 많이 하이브의 민진 대표죠. 그런 거 뭐 말씀하셔도 돼요.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는데, 우리가 그것에 쏟는 관심만큼 이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앞으로 어떤 재앙을 닥쳐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관심을 가지려면 오늘 방송을 한 5번 정도 돌려가면서 시청을 해보시면 관심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복잡하셨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얘기니까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하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단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월요일의 질문으로, 저는 국민연금 어쨌든 간에 많이 벌던 사람들이 연금도 많이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보험료도 덜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받아가잖아요. 네.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대해서 월요일에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는 다 평등하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 때 벌 때는 다 차이가 나더라도. 월요일에 다시 말씀하시죠. 네, 윤영중 랩2050 대표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